1808년 알렉산드로 황제는 나폴레옹 황제와 새로운 회담을 하기 위해 에어푸르트로 떠났고, 페테르부르크의 상류사회에서는 이 장엄한 회담의 위대성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다. 1809년 세계의 두 지배자, 사람들은 나폴레옹과 알렉산드르를 그렇게 불렀다. 그들의 친밀함은 그해 나폴레옹이 오스트리아 전쟁을 선포했을 때 러시아군이 이전의 동맹자인 오스트리아 황제에 맞서 이전의 적인 보나파르트를 원조하기 위해 국경을 넘을 정도로, 그리고 상류 사회에서 알렉산드르 황제의 누이들 가운데 한 명과 나폴레옹의 결혼 가능성이 거론될 정도로 발전했다. 그러나 대외 정책에 대한 판단 외에도 당시 러시아 사회는 정부가 그 무렵 전 분야에 걸쳐 시행 중이던 국내 개혁에 특히 열렬한 관심을 쏟았다. 그러는 동안에도 삶은 건강과 질병과 노동과 휴식에 대해 저마다 중요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의 삶은 사상과 학문과 시와 음악과 사랑과 우정과 질투와 열정에 대해 저마다 중요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의 진정한 삶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정치적 친밀함이나 적대감 밖에서, 온갖 잠재적인 개혁 밖에서, 또 그런 것들과 무관하게 여느 때처럼 흘러가고 있었다. 안드레이 공작은 시골에 틀어박혀 2해를 보냈다. 피에르가 자신의 영지에서 시도한, 그러나 이 일에서 저 일로 끊임없이 우왕좌왕하며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한 모든 계획들, 그 모든 계획들을 안드레이 공작은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딱히 애쓰는 기색도 없이 전부 실현해냈다. 그는 피에르에게 없는 실무적 끈기를 최고 수준으로 갖추었다. 그러한 끈기가 별다른 큰 활동이나 노력 없이 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해주었다. 300명의 농노가 딸린 그의 한 영지에서는 농노들이 자유농민에 편입되고, 다른 영지에서는 부역이 소장료로 바뀌었다. 보구차로보에서는 산모를 도울 박식한 조산원을 그가 부담하는 경비로 초빙하였고, 사제도 봉급을 받으면서 농부들과 하인들의 자식들에게 읽고 쓰기를 가르치게 되었다. 안드레이 공작은 자신의 시간 가운데 절반을 리시의 고리에서 아버지와 아직 고모들의 돌봄을 받는 아들과 보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보구차로보 수도원에서 지냈다. 피에르에게는 세상의 모든 외면적인 사건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으나 그는 열심히 그 사건들을 주시했고 많은 책들을 받아보았다. 그리고 삶이 소용돌이치는 페테르부르크에서 새로운 손님들이 그나 그의 아버지를 찾아올 때면 국제 정치와 국내 정치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들에 대한 그들의 지식이 시골에 칩거하는 자신보다 한참 뒤처진 것을 보며 놀라워하곤 했다. 영지에 관한 업무 외에도, 온갖 다양한 책들을 탐독하는 것 외에도 당시 안드레이 공작은 아군이 치른 지난 2번의 불행한 원정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아군의 군사 규약과 법규의 수정안을 작성하는 일에 몰두했다. 1809년 봄, 안드레이 공작은 자신이 후견을 맡은 아들의 라잔 영지로 떠났다. 봄 햇살에 몸이 따뜻해진 그는 콜랴스카에 앉아
갓 올라온 풀, 자작나무의 새잎, 새파란 하늘에 흩어져 흐르며 막 부풀기 시작한 봄의 하얀 구름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아무 생각 없이 즐거운 기분으로 멍하니 양옆을 바라보았다. 마차는 한 해 전 피에로와 이야기를 나누던 나루터를 지났다. 지저분한 마을, 탈곡장, 파릇파릇한 들판, 다리 옆에 잔설이 있는 비탈길, 진창이 된 오르막길, 곡물을 베고 난 그루터기와 여기저기 푸름이 짙어가는 떨기나무 숲이 줄무늬처럼 늘어선 곳을 지나 길 양옆에는 자작나무가 우거진 숲으로 들어섰다. 숲속은 무덥다시피 했고 바람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끈끈한 초록 잎사귀가 온통 흙뿌려진 듯한 자작나무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고 파릇파릇한 어린 풀과 보라색 꽃이 지난해 나온 잎사귀들 사이에서 잎들을 밀어 올리며 고개를 내밀었다. 자작나무 숲 곳곳에 흩어진 작은 전나무들은 늘 푸른 거친 잎으로 겨울을 떠올리게 하며 불쾌감을 자극했다. 숲에 들어간 말들은 콧김을 내뿜고 한층 눈에 띄게 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하인 표트르가 마부에게 뭐라고 말했다. 마부가 수긍하는 기색으로 대꾸했다. 그러나 표트르에게는 마부의 공감이 충분하지 않은 듯했다. 그는 마부대에서 주인을 돌아보았다. 공작가카, 정말 가뜩하지요. 그는 공손하게 웃으며 말했다. 뭐라고? 가뜩하다고요, 공작가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안드레이 공작은 생각에 잠겼다. 그래, 분명 봄에 관한 말일 거야. 그는 양옆을 돌아보며 생각했다. 그래, 벌써 모든 게 다 푸르구나. 정말 빠르군. 자작나무도, 귀룩나무도, 오리나무도 벌써. 그런데 참나무가 보이지 않네. 아, 저기 참나무가 있다. 길가에 참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숲을 이룬 자작나무들보다 10배는 더 오래 살았을 그 나무는 여느 자작나무보다 10배는 더 굵고 2배는 더 컸다. 2아름 정도 되는 거대한 참나무는 오래전에 꺾인 듯한 큰 가지들과 묵은 상처로 뒤덮이고 갈라진 나무 껍질들이 보였다. 울퉁불퉁한 거대한 팔과 손가락을 볼품없이 비대칭으로 벌린 채 참나무는 생글거리는 자작나무들 사이에서 늙고 성마르고 남을 업신여기는 추악한 인간처럼 서 있었다. 오직 참나무 하나만이 봄의 매력에 복종하지 않고 봄도 햇살도 보려 하지 않았다. 봄, 사랑, 행복. 참나무는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어떻게 너희는 언제나 똑같은 이 어리석고 무의미한 속임수에 질리지도 않는단 말이냐. 봄도 태양도 행복도 없다. 저기를 보아라. 짓밟혀 죽은 전나무들이 언제나 똑같은 모습으로 웅크리고 있다. 여기도 보아라. 나는 껍질이 벗어지고 꺾인 손가락들을 등이든 옆구리든 그 어디에서든 뻗어냈다. 그것들이 자랐기에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이다. 나는 너희의 희망과 속임수를 믿지 않는다. 숲을 지나치는 동안 안드레이 공작은 마치 참나무로부터
무언가를 기대하기라도 한 듯 몇 번이고 돌아보았다. 참나무의 밑동에도 꽃과 풀이 있었다. 그러나 그 나무는 여전히 얼굴을 찌푸린 채 꼼짝도 않고 추하고 고집스럽게 그것들 사이에 서 있었다. 그래, 저 나무가 오라. 1000번이고 오라. 저 참나무가. 안드레이 공작은 생각했다. 다른 젊은 것들은 다시 그 속임수에 넘어가라지. 하지만 우리는 삶을 알아. 우리의 생은 끝났어. 참나무와 관련된 일련의 새로운 생각들, 절망적이지만 서글프면서도 즐거운 생각들이 마음속에 떠올랐다. 그 여정에서 그는 자신의 모든 인생을 새롭게 곱씹다가 마음에 위안이 되는 이전의 절망적인 결론에 다다른 것 같았다. 이제 아무것도 시작할 필요가 없다는, 악을 행하지 않고 무엇도 두려워하거나 바라지 않으면서 남은 인생을 마저 살아야 한다는 결론에. 나타샤는 16살이었다. 그 해는 4년 전 보리스와 입을 맞추고 나서 함께 손가락을 꼽으며 세어보던 바로 그 1809년이기도 했다. 그 후로 그녀는 보리스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소니아 앞에서나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보리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녀는 예전 일은 전부 입에 올릴 가치도 없고 이미 오래전에 잊은 어린애 장난이었다며 이미 결말이 난 문제에 대해 말하듯 너무도 거리낌 없이 말하곤 했다. 그러나 마음속 가장 은밀한 곳에서는 보리스에게 한 약속이 장난이었는지 구속력이 있는 진지한 약속이었는지에 대한 문제가 그녀를 괴롭혔다. 1805년 모스크바를 떠나 군대에 들어간 이후로 보리스는 로스토프가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다. 그는 여러 차례 모스크바에 오고 오트라드 노예에서 멀지 않은 곳을 지나치면서도 로스토프가를 전혀 방문하지 않았다. 보리스가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이따금 나타샤의 머리에 떠올랐고 그러한 추측은 어른들이 그에 대해 이야기할 때의 서글픈 어조로 확인되었다. 요즘 시대에는 사람들이 옛 친구를 기억해주지 않는구나. 백작 부인은 보리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뒤에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최근 로스토프가의 발길이 뜸해진 안나 미하일로브나도 어쩐지 유별날 정도로 위엄있게 행동하며 아들의 훌륭한 점과 눈부신 출세에 대해 매번 감격에 겨워 즐거이 이야기했다. 로스토프 일가가 페테르부르크에 왔을 때 보리스가 그들을 방문하러 왔다. 그가 아무런 감정 없이 그들을 찾아간 것은 아니었다. 나타샤에 대한 기억은 보리스에게 가장 시적인 추억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나타샤와 자신의 어린 시절 관계가 그녀나 자신을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을 그녀와 가족들에게 분명히 느끼게 해주려는 확고한 목적을 품고 갔다. 그는 베주오바 백작 부인과의 친교 덕분에 사교계에서 눈부신 지위를 차지했고 그를 완전히 신임하는 고위층 인물의 후원 덕분에 군대에서도 눈부신 지위에 올랐다.
그래서 마음속에 페테르부르크의 가장 부유한 신부감들 중 한 명과 결혼하겠다는 계획이 싹텄고 그 계획은 매우 쉽게 실현될 수 있었다. 보리스가 로스토프가의 응접실에 들어섰을 때 나타샤는 자기 방에 있었다. 그가 온 것을 안 그녀는 빨갛게 상기된 얼굴에 다정한 미소 이상의 환한 웃음을 지으며 응접실에 뛰어들다시피 했다. 보리스가 기억하는 나타샤는 짧은 드레스를 입고 곱슬머리 아래로 검은 눈동자를 반짝이며 어린아이처럼 자지러지게 웃어대던 4년 전의 나타샤였다. 그래서 전혀 다른 나타샤가 들어왔을 때 그는 당황했고 얼굴은 기쁨에 찬 놀라움을 드러냈다. 그 표정이 나타샤를 기쁘게 했다. 어때? 옛 말괄량이 친구를 알아보겠니? 백작 부인이 말했다. 보리스는 나타샤의 손에 입을 맞추고는 그녀에게 일어난 변화에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정말 아름다워졌군요. 물론이죠. 나타샤의 빛나는 눈이 답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빠는 늙었죠? 나타샤가 물었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보리스와 백작 부인의 대화에 끼지 않고 말없이 어린 시절의 약혼자를 아주 세세하게 뜯어보았다. 그는 자신에게 머문 그 집요하고 다정한 눈길의 무게를 느끼며 이따금 그녀를 흘깃거렸다. 보리스의 군복, 박차, 넥타이, 머리 모양, 그 모든 게 최신 유행을 따른 우아한 것이었다. 나타샤는 그것을 금방 알아차렸다. 그는 백작 부인 옆에 안락 의자에 약간 비스듬히 앉아 더할 나위 없이 청결하고 꼭 맞는 왼손 장갑을 오른손으로 매만지면서 독특하고 섬세하게 입술을 오므리며 페테르부르크 상류사회의 오락에 대해 이야기했다. 또 부드러운 조소를 지으며 예전의 모스크바 시절과 모스크바의 지인들을 추억하기도 했다. 나타샤도 느꼈지만 그가 상류 귀족의 이름을 대며 자신이 참석한 공사의 무도회라든지 NN과 SS에게 초대받은 일에 대해 언급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나타샤는 눈을 치뜨고 그를 바라보며 줄곧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 시선은 점점 더 보리스를 불안하고 혼란스럽게 했다. 그는 점점 더 빈번히 나타샤를 돌아보며 이야기를 멈추었다. 그는 겨우 10분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작별 인사를 했다. 호기심 어린 도발적이고 다소 조롱하는 듯한 눈동자가 여전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첫 번째 방문 후 보리스는 나타샤가 변함없이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그 감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녀, 즉 재산이 거의 없는 아가씨와 결혼하면 출세를 망칠 수 있고 또 결혼할 목적 없이 예전의 관계를 되살리는 것은 점잖은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보리스는 나타샤와의 만남을 피하기로 다짐했다. 그러나 그렇게 결심하고도 며칠 후 다시 찾아갔고 점차 더 자주 로스토프가를 드나들며 온종일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그는 나타샤와 의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 옛 일은 모두 잊어야 한다고.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나의 아내가 될 수 없고 나에게 재산이 없으니 당신은 나와의 결혼을 절대 허락받지 못할 것이라고 그녀에게 말해야 할 것 같았다. 그러나 여전히 그렇게 하지 못했고 그러한 해명을 꺼내는 것에 거북함을 느꼈다. 날이 갈수록 그는 점점 더 혼란에 빠졌다. 어머니와 소냐가 보기에 나타샤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보리스를 사랑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가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주고 그에게 앨범을 보여주며 거기에 글을 쓰게 했다. 그리고 그가 옛일을 추억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새로운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닫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그는 하려던 말을 못한 채 자신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위해 이곳에 오는지 이 일이 어떻게 끝날지 알지 못한 채 날마다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다. 보리스는 엘렌의 집에 발길을 끊었고 그녀로부터 매일같이 비난하는 쪽지를 받았다. 그러면서도 로스토프가에서 온종일 머물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어느 날 저녁 노백작 부인이 곱슬머리 가발을 벗은 머리에 나이트캡을 쓰고 잠옷 위에 덧조고리를 걸치고서 하얀 옥양목 나이트캡 아래로 성긴 머리카락 한 타래를 늘어뜨린 채 깔개 위에 머리를 조아리고 탄식과 신음소리를 내며 저녁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방문이 삐걱 소리를 내더니 머리카락에 컬 페이퍼를 만 나타샤가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역시 잠옷 위에 덧조고리를 걸친 차림으로 뛰어들어왔다. 백작 부인은 뒤를 돌아보며 얼굴을 찌푸렸다. 그녀는 이 침상이 나의 관이 되옵니까? 하며 마지막 기도문을 끝맺는 중이었다. 기도할 기분이 깨졌다. 얼굴에 홍조를 띠고 생기에 넘치던 나타샤는 기도 중인 어머니를 보자 갑자기 다름질을 멈추고는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자신을 나무라듯 무심결에 혀를 내밀었다. 어머니가 계속 기도하는 것을 본 그녀는 발끝으로 종종 걸음을 치며 침대에 뛰어가 자그마한 두 발을 재빨리 비벼 슬리퍼를 벗어던지고는 백작 부인이 자신의 관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침상 위로 팔짝 뛰어 올랐다. 그 높다란 침상은 깃털 이불에 덮이고 베개 5개가 큰 것부터 순서대로 놓여 있었다. 나타샤는 팔짝 뛰어 깃털 이불에 몸을 파묻고 벽 쪽으로 돌아눕더니 몸을 길게 뻗었다. 무릎을 턱까지 구부렸다 두 발을 찼다 하며 이불 밑에서 장난을 치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머리까지 이불을 덮어쓰기도 하고 이불 안에서 어머니를 훔쳐보기도 하면서 들릴락 말락한 소리로 킥킥거렸다. 백작 부인은 기도를 마치고 엄한 얼굴로 침대에 다가왔다. 그러나 나타샤가 머리까지 이불을 덮어쓴 것을 보고는 특유의 다정하고 옅은 미소를 지었다. 예. 어머니가 말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해도 돼요? 그래도 되죠? 나타샤가 말했다. 그럼 목에 한 번이요. 한 번 더 할게요. 그러더니 그녀는 어머니의 목을 껴안고 턱 아래에 입을 맞추었다. 어머니를 대하는 나타샤의 행동 거지는
겉보기에 무례했다. 그러나 그녀는 매우 세심하고 능숙해서 어떻게 앉든 늘 어머니가 아픔이나 불쾌감이나 거북함을 느끼지 않게 할 수 있었다. 자, 오늘은 뭐니? 어머니는 베개 위에 편하게 자리를 잡고는 나타샤가 두 발을 차고 두어 차례 몸을 뒤척이고 한 이불 아래 나란히 누워 두 손을 내놓은 채 진지한 표정을 지을 때까지 기다렸다. 백작이 클럽에서 돌아오기 전에 매일 밤 이루어지는 이러한 나타샤의 방문은 어머니와 딸이 가장 좋아하는 즐거움 가운데 하나였다. 도대체 오늘은 뭐니? 나도 너에게 할 말이. 나타샤는 한 손으로 어머니의 입을 막았다. 보리스에 대해서죠? 저도 알아요. 그녀가 진지하게 말했다. 저도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말씀하지 마세요. 저도 안다니까요.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그녀는 손을 뗐다. 말씀하세요, 엄마. 그 사람 사랑스럽죠? 나타샤, 넌 16살이야. 난 내 나이에 결혼을 했다. 넌 보랴가 사랑스럽다고 말하지. 그 애는 정말 사랑스럽더구나. 나도 그 애를 아들처럼 사랑해. 하지만 도대체 네가 바라는 게 뭐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넌 그 애를 완전히 홀려놓았더구나. 난 안다. 백작 부인은 그렇게 말하며 딸을 돌아보았다. 나타샤가 침대의 네 모퉁이에 새겨진 마호가니 스핑크스 가운데 하나를 꼼짝 않고 똑바로 응시하며 누워있어 백작 부인에게는 딸의 옆 얼굴밖에 보이지 않았다. 백작 부인은 유난히 진지하고 골똘한 표정에 깜짝 놀랐다. 나타샤는 귀를 기울이며 생각에 잠겼다. 뭐가 어때서요? 그녀가 말했다. 너는 그 애를 완전히 홀려놓았어. 왜 그랬니? 그 애한테 바라는 게 뭐니? 그 애와 결혼할 수 없다는 건 너도 알잖아. 어째서요? 나타샤는 자세를 바꾸지 않은 채 말했다. 그 애는 어리니까, 가난하니까, 친척이니까. 너도 그 애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아세요? 알다마다 그건 좋지 못한 행동이란다 얘야. 만약 제가 그러기를 바란다면? 나타샤가 말했다. 바보 같은 소리 좀 그만하렴. 백작 부인이 말했다. 하지만 제가 원하면. 나타샤, 난 진지하게. 나타샤는 백작 부인이 끝까지 말하게 두지 않고 그녀의 큰 손을 끌어당겨 그 위에, 그 다음에는 손바닥에 입을 맞추었다. 그러고 나서 그 손을 뒤집어 1월, 2월, 3월, 4월, 5월 하고 속삭이며 어머니의 손가락 마디에, 마디와 마디 사이에, 그런 다음 또다시 손가락 마디에 입을 맞추기 시작했다. 말씀하세요, 엄마. 왜 가만히 계세요? 말씀하세요. 그녀가 어머니를 돌아보며 말했다. 어머니는 부드러운 눈길로 딸을 바라보았다. 그처럼 딸을 응시하는 사이에 하려던 말을 까맣게 잊은 듯했다. 그러면 안 된다 얘야. 모두가 너희의 어린 시절 관계를 이해하는 건 아니란다. 우리 집을 드나드는 다른 젊은 사람들이 그 애와 내가 그처럼 가까운 것을 보면 내가 해를 입을 수도 있어. 무엇보다 그 애가 부질없이 괴로워하게 돼. 그 애는 아마 자신에게 맞는 짝을 발견할 거야. 돈 많은 여자를 말이다. 하지만 요즘 그 애는 제정신이 아니야. 제정신이 아니라고요?
나타샤가 되물었다. 내 이야기를 들려주마. 나에게 사촌이 한 명 있는데. 알아요. 키릴 마트베이치죠? 하지만 그분은 노인이잖아요. 늘 노인이었던 것은 아니지. 하지만 말이야, 나타샤. 내가 보랴와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그 애는 그렇게 자주 오면 안 돼. 왜 안 돼요? 만약 보리스가 오고 싶어 하면요? 그래봤자 헛수고로 끝난다는 것을 내가 아니까 그러지. 어머니가 어떻게 알아요? 안 돼요, 엄마. 보리스에게 말하지 마세요.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정말 말도 안 돼요. 나타샤는 제 물건을 빼앗기는 사람처럼 말했다. 그럼 결혼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즐거워하고 나도 즐거워하면 그냥 그 사람이 오게 내버려 두세요. 나타샤가 생글생글 웃으며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결혼하지 않고 이렇게 있을게요. 그녀는 한 번 더 말했다. 그게 무슨 말이니 얘야. 그냥 이렇게요. 뭐 결혼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이렇게 있을게요. 이렇게라. 백작 부인은 그 말을 되풀이하더니 뜻밖에도 온몸을 들썩이며 노파 같은 다정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만 웃으세요. 그만하세요. 나타샤가 소리쳤다. 침대 전체가 흔들리잖아요. 엄마는 나랑 정말 비슷해. 나처럼 자지러지게 웃잖아요. 잠깐만요. 그녀는 백작 부인의 두 손을 잡고 6월 하면서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 마디에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7월, 8월 하며 다른 손에 계속 입을 맞추었다. 엄마, 그런데 보리스는 정말 사랑에 빠진 걸까요? 엄마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누군가도 엄마에게 그처럼 푹 빠졌었나요? 보리스는 정말 사랑스러워요. 정말 사랑스러워요. 단, 제 취향은 전혀 아니에요. 그는 식당 시계처럼 너무 좁은 사람이에요. 모르시겠어요? 좁고, 아시겠어요? 회색이에요. 연회색. 무슨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거니? 백작 부인이 말했다. 나타샤는 계속 말했다. 정말 모르시겠어요? 니콜렌카는 이해했을 텐데. 베조프는 파랑색이에요. 빨강이 섞인 암청색이라고요. 그리고 사각형이에요. 넌 그 사람에게도 교태를 부리고 있구나. 백작 부인이 웃으며 말했다. 아니요. 그 사람은 프리메이슨이에요. 난 알아요. 그 사람은 빨강이 섞인 암청색의 훌륭한 사람이에요. 엄마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백작 부인. 문 너머에서 백작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직 안 자? 나타샤는 맨발로 팔짝 뛰어내려 슬리퍼를 손에 쥐고 자기 방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계속 생각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다 이해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소냐는? 그녀는 머리카락을 굵게 따내린 채 둥글게 웅크리고 잠든 새끼 고양이를 쳐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아니야, 저 애가 뭘 알겠어. 소냐는 정숙해. 소냐는 니콜렌카를 사랑하게 된 후로 더 이상 아무것도 알고 싶어 하지 않아. 엄마도 몰라. 내가 얼마나 총명하고 그녀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정말 놀라워. 그녀는 자신을 3인칭으로 부르며 마음속으로 계속 중얼거렸다.
그리고 자기에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매우 지적인, 더할 나위 없이 지적이고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남성이라고 상상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다 지녔어. 그 남자가 계속해서 말한다. 비범할 정도로 총명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정말 보기 드물게 아름답고 민첩해. 수영도 잘하고 승마도 잘하지. 그 목소리, 놀라운 목소리라고 할 만해. 그녀는 케루비니의 오페라 가운데 자신이 좋아하는 소조를 부르고 나서 이제 곧 잠들 것이라는 즐거운 생각에 소리내어 웃으며 침대에 뛰어오른 후 두니샤를 큰 소리로 불러 촛불을 끄게 했다. 그리고 두니샤가 방에서 미쳐 나가기도 전에 나타샤는 이미 다른 세계로, 훨씬 더 행복한 꿈의 세계로 건너가 버렸다. 꿈속에서도 모든 것이 현실처럼 경쾌하고 아름다웠다. 다만 꿈이 더 좋았던 것은 현실과 다르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백작 부인은 보리스를 집으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로스토프가에 드나들지 않았다. (1810년) 새해 전야인 12월 31일 예카체리나 대제 시대의 어느 고관집에서 신년 파티를 위한 무도회가 열렸다. 무도회에는 외교단과 군주도 참석할 예정이었다. 영국 강변도로에 자리한 그 고관의 유명한 저택은 무수한 조명으로 빛났다. 붉은 모직을 깔고 환하게 조명을 밝힌 마차 승강장 옆에 경찰대가 서 있었다. 마차 승강장 위에는 헌병대뿐 아니라 경시 총감을 비롯해 수십 명의 경관들이 있었다. 승용 마차들이 차례로 물러나면 새로운 승용 마차들이 붉은 제복을 입은 하인들과 모자에 깃털을 단 하인들을 태운 채 다가왔다. 카레타에서 제복에 훈장을 단 남자들이 내렸다. 세팅과 담비 모피를 휘감은 귀부인들은 요란스레 내려진 발판을 밟으며 카레타에서 조심스레 나와 마차 승강장의 모직 천을 따라 서둘러 소리 없이 지나갔다. 새로운 승용 마차가 다가오면 거의 매번 군중 사이에 속삭임이 퍼지고 모자들이 위로 들렸다. 배하신가? 아니야, 대신이야. 왕자님이네. 공사록은? 깃털이 안 보여? 군중 틈에서 그런 말들이 들려왔다. 군중 가운데 다른 이들보다 차림새가 훌륭한 한 사람은 모든 이들을 다 아는지 당대 최고 고관들의 이름을 입에 올렸다. 벌써 손님의 3분의 1이 무도회에 도착했다. 그러나 그 무도회에 참석해야 할 로스토프가 사람들은 아직도 분주하게 단장을 하고 있었다. 로스토프가 사람들은 이번 무도회를 위해 많은 의논과 준비를 했고 초대장이 오지 않을까봐, 의상이 준비되지 않을까봐, 모든 것들이 딱 맞게 준비되지 않을까봐 무척 조마조마해 했다. 로스토프가 사람들과 함께 무도회에 갈 사람은 백작 부인의 친구이자 친척인 마리아 이그나치예브나 페론스카야였다. 야위고 얼굴색이 누르스름한 이 황태후 궁전의 여관은 지방 출신인 로스토프가 사람들을 페테르부르크의 상류사회 틈에서 이끌어주고 있었다. 로스토프가 사람들은 밤 10시에 여관을 데리러 타브리체스키 정원에 들려야 했다. 그러나 10시 5분 전인데도
아가씨들은 아직 의상을 입지 않은 채였다. 나타샤는 난생 처음으로 큰 무도회에 가게 되었다. 이날 그녀는 오전 8시에 일어나 열에 들뜬 불안과 움직임으로 온종일을 보냈다. 아침부터 그녀의 모든 힘은 자신과 엄마와 소냐가 모두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게 차려입는 일에 쏠려 있었다. 소냐와 백작 부인은 자신들을 나타샤의 손에 전적으로 맡겼다. 백작 부인은 자홍색 벨벳 드레스를 입고 나타샤와 소냐는 장밋빛 실크 슬립 위에 하늘하늘한 하얀 드레스를 입고 코르사주에 장미꽃을 달아야 했다. 머리는 그리스풍으로 매만지기로 했다. 중요한 것은 이미 다 끝내둔 상태였다. 무도회를 위해 그들은 이미 다리, 팔, 목, 귀를 특별히 공들여 씻고 향수를 뿌리고 분을 발랐다. 실크 레이스 스타킹과 나비 리본이 달린 하얀 세틴 구두도 신었다. 머리 치장도 거의 끝냈다. 소냐는 옷을 다 차려입었다. 백작 부인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나타샤가 모두를 돕느라 늦고 말았다. 그녀는 가냘픈 어깨에 화장복을 걸치고서 아직도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이미 드레스를 입은 소냐는 방 한가운데에 선 채 장식 핀 밑에서 끽끽 소리를 내는 마지막 리본을 자그마한 손가락으로 아프도록 누르며 고정하는 중이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소냐. 나타샤는 고개를 돌리고 두 손으로 머리칼을 잡은 채 말했다. 머리칼을 쥐고 있던 하녀는 미처 손을 놓지 못했다. 나비 리본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리 와봐. 소냐는 웅크리고 앉았다. 나타샤가 리본을 다른 식으로 꽂았다. 아가씨, 제발 이러시면 안 돼요. 나타샤의 머리칼을 잡고 있던 하녀가 말했다. 아, 이런 잠깐. 이렇게 하는 거야, 소냐. 너희 빨리 하지 않을래? 백작 부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벌써 10시야. 곧 가요, 곧. 엄마, 준비 다 하셨어요? 모자를 핀으로 고정하기만 하면 돼. 제가 없는 사이에 하시면 안 돼요. 나타샤가 외쳤다. 엄마는 못 하실 거예요. 하지만 벌써 10시야. 10시 30분까지는 무도회에 도착하기로 했는데 아직 나타샤가 옷을 입어야 했고 카브리체스키 정원에도 들려야 했다. 머리 치장을 끝낸 나타샤는 짧은 패티코트 위에 어머니의 침실용 덧 조고리를 걸친 채 소냐에게 뛰어가 그녀를 살펴보고는 어머니에게로 달려갔다. 나타샤는 어머니의 고개를 돌려 모자를 핀으로 고정한 후 희끗한 머리카락에 재빨리 입을 맞추고 그녀의 치맛단을 꿰매는 하녀들에게 다시 뛰어갔다. 문제는 나타샤의 지나치게 긴 치마였다. 두 하녀는 부랴부랴 실을 이로 끊으며 치맛단을 꿰맸다. 다른 하녀가 입술과 이로 핀을 물고 백작 부인에게서 소냐에게로 뛰어갔다. 또 다른 하녀는 한 손을 번쩍 들어 하늘하늘한 드레스를 잡고 있었다. 마부르샤, 어서. 거기에 있는 골무 좀 주세요, 아가씨. 이제 다 됐니? 백작이 문 밖에서 들어오며 말했다. 여기 향수를 가져왔다. 베론스카야도 기다리다 지쳤을 거야. 다 됐어요, 아가씨. 하녀는 이렇게 말한 후 단을 꿰맨 하늘하늘한 드레스를 두 손가락으로 들어올려 무언가를 훅 풀어 털어냈다. 이 몸짓을 통해 자기가 쥐고 있는 것이 공기처럼
가볍고 깨끗하다는 자각을 보여주었다. 나타샤가 드레스를 입기 시작했다. 곧 갈게요. 곧. 들어오지 마세요, 아빠. 하늘하늘한 드레스에서 미처 얼굴을 빼지 못한 그녀가 문을 연 아버지에게 소리쳤다. 소냐가 문을 쾅 닫았다. 1분 후 백작은 안으로 들어왔다. 파란 연미복에 긴 양말과 단화를 갖춰 입었으며 몸에는 향수를 뿌리고 머리에 포마드를 발랐다. 아빠 정말 멋져요. 근사해요. 나타샤가 방 한가운데에 서서 하늘하늘한 드레스의 주름을 매만지며 말했다. 잠깐 아가씨 잠깐만요. 하녀는 무릎을 꿇은 채 드레스를 아래로 잡아당기고 입의 한 끝에서 다른 끝으로 혀를 놀려 핀을 옮기며 말했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 소냐는 나타샤의 드레스를 보고 낙담한 목소리로 외쳤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 아직도 길어. 나타샤는 몸 거울에 모습을 비춰보려고 뒤로 물러났다. 아가씨, 하느님께 맹세하지만 전혀 길지 않아요. 마브루샤는 바닥을 엉금엉금 기어 아가씨를 따라가며 말했다. 길면 다시 꿰맬게요. 금방 고칠 수 있어요. 결단력이 있는 두나샤가 가슴께의 숄에서 바늘을 뽑아 다시 마룻바닥에서 일감에 매달리며 말했다. 그때 모자와 벨벳 드레스 차림의 백작 부인이 부끄러운 듯 조용한 걸음으로 들어왔다. 오, 나의 아름다운 여인이여. 백작이 외쳤다. 너희 모두보다 더 예쁘구나. 그가 안으려 했으나 백작 부인은 얼굴을 붉히며 옷이 구겨지지 않도록 뒤로 물러섰다. 엄마, 모자를 더 비스듬히 쓰세요. 나타샤가 말했다. 그녀는 제가 핀을 다시 꽂아드릴게요 하며 앞으로 달려갔다. 바느질을 하던 하녀들이 미처 그녀를 따라잡지 못해 하늘하늘한 드레스의 한 귀퉁이가 찢어지고 말았다. 오 하느님, 이게 뭐람. 하느님께 맹세하는데 제 잘못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꿰맬게요. 그럼 보이지 않을 거예요. 두나샤가 말했다. 아름다워요, 나의 여왕님. 문으로 들어오던 보모가 말했다. 소뉴시카도요. 아, 다들 아름다워요. 10시 45분. 마침내 그들은 카레타를 타고 떠났다. 하지만 타브리체스키 정원에도 들려야 했다. 페론스카야는 이미 준비를 마쳤다. 늙고 아름답지 않은 그녀의 집에서도 로스토프의 집에서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비록 그렇게 분주하지는 않았지만 그녀도 똑같이 늙고 추한 몸을 씻고 향수를 뿌리고 분을 발랐으며 똑같이 귀 뒤쪽을 공들여 씻었다. 심지어 그녀가 기장 달린 노란 드레스를 입고 응접실로 나왔을 때 늙은 하녀가 여주인의 의상에 열광적으로 감탄하는 광경도 로스토프가와 똑같았다. 페론스카야는 로스토프가 사람들의 옷차림을 칭찬했다. 로스토프가 사람들은 그녀의 취향과 옷차림을 칭찬하고 나서 11시 무렵 머리 모양과 드레스를 조심하며 카레타에 제각기 자리를 잡은 후 출발했다. 나타샤는 그날 아침부터 잠시도 한가할 새가 없어 자기 앞에 어떤 일이 놓여 있을지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다. 축축하고 차가운 공기 속에서
비좁고 흔들리는 카레타의 옅은 어둠에 잠긴 채 그녀는 그곳 무도회의 조명을 환하게 밝힌 홀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광경을 처음으로 생생히 떠올렸다. 음악, 꽃, 춤, 군주, 페테르부르크의 모든 눈부신 젊은이들. 그녀를 기다리는 것이 너무도 아름다워 그 일이 정말 일어날지조차 믿을 수 없었다. 그것은 카레타의 춥고 비좁고 어두운 인상과 그다지 어울리지 않았다. 마차 승강장에 붉은 천을 밟고 대기실에 들어가 외투를 벗고는 어머니 앞에서 소냐와 나란히 불빛이 환한 계단을 따라 꽃 사이로 걸어갈 때에야 비로소 그녀는 자신을 기다리는 모든 것들을 실감했다. 그때야 무도회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기억해냈고 자신이 무도회의 여성들에게 필수적이라 생각하던 당당한 몸가짐을 보이려고 애쓰기 시작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녀는 눈이 아른거리는 것을 느꼈다. 아무것도 또렷이 볼 수 없었고 맥박은 1분에 100번이나 뛰었으며 피가 심장에서 팔딱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을 우스꽝스럽게 만들지 모를 태도는 취할 수 없었다. 흥분으로 숨이 멎을 듯 했으나 오직 이것을 감추기 위해 온 힘을 다하여 걸었다. 이러한 모습은 그녀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태도였다. 앞뒤에서 그들처럼 무도회 의상을 입은 손님들이 조용하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홀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하얀색, 하늘색, 장미색 드레스를 입고 드러난 팔과 목에 다이아몬드와 진주를 단 귀부인들이 계단 거울에 비쳤다. 나타샤는 거울을 바라보았으나 거울에 비친 상으로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구별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하나의 눈부신 행렬로 뒤섞였다. 첫 번째 홀 입구에 이르자 목소리와 발소리와 인사말의 단조로운 소음이 나타샤의 귀를 먹먹하게 했다. 빛과 광채는 더욱더 그녀의 눈을 눈부시게 만들었다. 입구에 서서 이미 30분 동안 사람들에게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라는 말을 똑같이 되풀이하던 주인 내외는 로스토프가 사람들과 베론스카야도 똑같이 맞이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검은 머리칼에 똑같은 장미를 꽂은 두 소녀가 똑같이 무릎을 구부리며 인사했지만 여주인은 무의식적으로 가냘픈 나타샤에게 더 오랫동안 눈길을 주었다. 그녀는 나타샤를 바라보며 그녀에게만 여주인으로서의 미소에 더해 특별한 미소를 보냈다. 여주인은 나타샤를 보면서 어쩌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황금빛 소녀 시절과 자신의 첫 무도회를 떠올렸을지도 모른다. 주인도 눈으로 나타샤를 쫓으며 백작에게 어느 쪽이 딸인지 물었다. 매력적입니다. 그는 자신의 손가락 끝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홀에서는 손님들이 군주를 기다리느라 입구 앞에 북적거리며 서 있었다. 백작 부인은 이 무리의 맨 앞줄에 자리를 잡았다. 나타샤는 몇몇 사람들이 그녀에 대해 묻거나 바라보는 것을 듣고 느꼈다. 그녀는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인 사람들이 호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러한 관찰은 그녀를 다소 진정시켜 주었다. 우리 같은 사람들도 있고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도 있구나.
그녀는 생각했다. 페론스카야는 무도회에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 가장 저명한 이들의 이름을 백작 부인에게 가르쳐 주었다. 저기 저 사람은 네덜란드 공사예요. 봐요. 머리가 희끗한 사람 말이에요. 페론스카야는 숱이 많고 곱슬머리인 은발의 자그마한 노인을 가리키며 말했다. 부인들에게 둘러싸인 그는 무언가로 그들을 웃기고 있었다. 그리고 저 사람이 베테르부르크의 여왕인 베주호바 백작 부인이에요. 그녀는 홀에 들어오는 엘렌을 가리키며 말했다. 정말 아름답죠. 마리아 안토노브나에게도 뒤지지 않을 거예요. 늙은이 젊은이 가릴 것 없이 다들 그녀 뒤에 엉겨붙는 꼴을 봐요. 아름다울 뿐 아니라 총명하기까지 하죠. 사람들 말로는 왕자가 저 여자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린다나 봐요. 저기 저 두 여자는 아름답지도 않은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죠. 그녀는 홀을 가로질러 지나가던 귀 부인과 매우 못생긴 딸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여자가 백만장자 신부감이랍니다. 페론스카야가 말했다. 그리고 저기 구혼자들이 있네요. 저 사람은 베주호바의 동생인 아나톨 쿠라킨이에요. 그녀는 머리를 높이 쳐들고 귀부인들 넘어 어딘가를 바라보며 옆으로 지나가던 잘생긴 근위 기병을 가리키며 말했다. 정말 잘생겼죠.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 말로는 저 남자를 그 부유한 여자와 결혼시키려 한다더군요. 자신의 사촌인 드루베츠코이도 꽤나 매달리고 있죠. 수백만 루블이나 된다니까요. 물론 저 사람이 바로 프랑스 공사죠. 그녀는 콜랭쿠르를 가리키며 누구냐고 묻는 백작 부인의 질문에 대답했다. 봐요. 어딘가의 왕처럼 보이죠. 역시 프랑스인들은 멋져요. 정말 멋지죠. 사교계에 그보다 멋진 사람들도 없어요. 아, 저기 그녀가 오네요.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마리아 안토노브나가 가장 아름다워요. 정말 산뜻한 차림이군요. 매력적이에요. 안경을 쓴 뚱뚱한 남자는 세계적인 프리메이슨이에요. 페론스카야는 베주호프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사람을 아내와 나란히 세워봐요. 정말이지 어릿광대라니까요. 피에르는 마치 장터에 박을 대는 사람들을 뚫고 지나가듯 뚱뚱한 몸을 이리저리 뒤뚱거리면서 좌우로 똑같이 무심하고 선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무리를 헤치고 지나갔다. 누군가를 찾는 것 같았다. 나타샤는 낯익은 피에르의 얼굴을 페론스카야가 어릿광대라고 부른 그 사람의 얼굴을 반갑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피에르가 무리 틈에서 자기들을, 특히 그녀를 찾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피에르는 무도회에 참석하여 그녀에게 파트너를 소개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피에르는 그들에게 미쳐 이르기 전에 하얀 제복 차림에 키가 크지 않은 매우 잘생긴 검은 머리 남자 옆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남자는 훈장을 단 어떤 키 큰 남자와 창가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타샤는 하얀 제복 차림에 키가 크지 않은 젊은 남자를 한눈에 알아보았다. 볼콘스키였다. 그녀에게는 그가 무척 젊고 쾌활하고 멋있어진 것처럼 보였다.
아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볼콘스키예요. 보이세요, 엄마? 나타샤가 안드레이 공작을 가리키며 말했다. 기억하시죠? 오트라디노예의 우리 집에서 하룻밤 묵었잖아요. 아, 저 사람을 알아요? 페론스카야가 말했다. 난 저 사람이 못 견디게 싫어요. 요즘에는 저 사람이 모든 걸 좌지우지한답니다. 저 끝이 없는 오만함이라니. 아버지를 닮았어요. 그리고 저 사람은 스페란스키와 결탁해서 무슨 기획안을 작성하고 있어요. 봐요. 저 사람이 숙녀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숙녀가 말을 거는데 고개를 돌리잖아요. 그녀는 안드레이 공작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저 숙녀들을 대하듯 하면 욕을 퍼부어 줄 거예요. 갑자기 주위가 온통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군중이 수군거리며 몰려들었다가 다시 양옆으로 갈라지고 울려 퍼지는 음악 소리와 함께 양쪽이 늘어선 사람들 사이로 군주가 들어왔다. 주최자 부부가 그 뒤를 따랐다. 군주는 좌우로 고개를 끄덕이며 빠르게 걸었다. 만남의 이 첫 순간으로부터 한시바삐 벗어나려는 듯 했다. 악사들은 곡에 맞춰 쓴 가사로 당시 널리 알려져 있는 폴로네즈를 연주했다. 가사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알렉산드리여, 엘리자베타여, 우리는 당신들에게 매혹되었습니다. 군주는 응접실로 들어갔고 사람들이 문가에 몰려들었다. 표정이 달라진 몇몇 사람들이 황급히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 사람들이 다시 응접실의 문가에서 물러났다. 응접실에서 여주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군주의 모습이 보였다. 어떤 청년이 당황한 표정으로 귀부인들을 떠밀며 옆으로 비켜달라고 청했다. 몇몇 귀부인들은 사교계의 모든 규범을 까맣게 잊은 표정을 하고 옷차림을 엉망으로 만들며 앞으로 몰려들었다. 남자들은 귀부인들에게 다가가 폴로네즈를 위한 짝을 짓기 시작했다. 모든 사람들이 양옆으로 갈라서자 군주가 미소를 머금고서 박자에 상관없이 여주인의 손을 이끌며 응접실에서 나왔다. 그 뒤로 주인과 M.A. 나리시키나가 그 다음으로 공사들과 대신들과 온갖 장군들이 따랐다. 페론스카야는 잠시도 입을 다물지 않고 그들의 이름을 알려주었다. 귀 부인들의 절반 이상이 파트너를 구하여 폴로네즈를 추거나 출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타샤는 자신과 어머니와 소냐가 벽 쪽으로 밀려나 폴로네즈 신청을 받지 못한 소수의 귀부인들 틈에 남은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가냘픈 두 팔을 늘어뜨리고 서 있었다. 겨우 알아볼 수 있는 가슴을 고르게 들먹이며 숨을 죽인 채 가장 큰 기쁨이든 가장 큰 슬픔이든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표정을 하고서 겁에 질린 반짝이는 눈으로 정면을 바라보았다. 군주도 페론스카야가 가리킨 그 모든 고위층 인물들도 그녀의 마음을 끌지 못했다. 그녀는 한 가지만 생각했다. 정말 아무도 나에게 와주지 않으려나? 정말 나는 첫 번째 사람들 틈에서 춤을 출 수 없나? 정말 저 모든 남자들이 날 보지 못하는 건가?
지금 저 남자들은 나를 보지 않는 것 같아. 설사 나를 본다 해도 저 여자는 아니야. 딱히 볼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잖아 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으로 보고 있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녀는 생각했다. 저 사람들은 알아야 해. 내가 얼마나 춤을 추고 싶어 하는지, 내가 얼마나 춤을 잘 추는지, 나와 춤을 추면 얼마나 즐거운지. 꽤 오랫동안 이어진 폴로네즈 소리가 이미 나타샤의 귀에는 구슬프게 추억처럼 들려왔다. 그녀는 울고 싶었다. 페론스카야는 그들 곁을 떠났다. 백작은 홀의 반대편 끝에 있었고 백작 부인과 소녀와 그녀는 마치 숲속인 듯 그 낯선 군중 틈에서 어느 누구의 흥미도 끌지 못하는 불필요한 사람으로 외따로이 서 있었다. 안드레이 공작이 어떤 귀부인과 함께 옆을 지나쳤다. 그들을 알아보지 못한 듯했다. 잘생긴 아나톨은 미소 띤 얼굴로 자신이 이끄는 귀부인에게 무언가 이야기하며 마치 벽을 보는 듯한 눈길로 나타샤의 얼굴을 힐끔 쳐다보았다. 보리스는 그들 옆을 2차례 지나쳤으나 그때마다 그들에게서 고개를 돌렸다. 춤을 추고 있지 않던 베르크와 아내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마치 무도회가 아니면 가족적인 대화를 할 다른 장소가 없기라도 한 듯 이곳 무도회에서 이렇게 가족적인 친밀함을 나누는 것이 나타샤에게는 모욕적으로 느껴졌다. 베라가 자신의 초록 드레스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 동안 나타샤는 그 말을 듣지도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마침내 군주가 마지막 춤 상대인 귀 부인 옆에 멈춰섰을 때 음악이 뚝 끊겼다. 이런저런 걱정거리에 정신이 팔린 듯한 부관이 로스토프가 사람들에게 달려와 그렇지 않아도 벽에 붙어선 그들에게 또 어딘가로 비켜달라고 청했다. 그러자 높은 연단에서 또렷하고 조심스러운 왈츠 소리가 매혹적인 리듬으로 울려 퍼졌다. 군주는 미소를 머금고서 홀을 보았다. 1분이 지났다. 아직 아무도 시작하려 하지 않았다. 진행 담당 부관이 베주오바 백작 부인에게 다가와 춤을 청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면서 부관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의 어깨에 한 손을 얹었다. 자기 일의 대가인 진행 담당 부관은 춤 상대인 귀 부인을 힘차게 끌어안고서 처음에는 자신 있게 서두르는 기색 없이 리듬에 맞춰 그녀와 함께 원의 가장자리를 따라 미끄러지듯 나아가다가 홀의 구석에서 왼손을 잡고 그녀를 돌렸다. 점점 빨라지는 음악 소리 사이로 부관의 빠르고 민첩한 다리에서 울리는 박차의 규칙적인 소리만 들렸다. 춤 상대인 귀 부인의 벨벳 드레스는 삼박자에 맞춰 회전할 때마다 마치 불꽃을 일으키며 펄럭이는 것 같았다. 나타샤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왈츠의 그 첫 바퀴를 추는 사람이 자기가 아니라는 사실에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 같았다. 하얀 기병대령 군복을 입고 긴 양말과 단화를 신은 안드레이 공작은 활기차고 쾌활한 모습으로 로스토프가 사람들과 그다지 멀지 않은 원의 첫 번째 줄에 서 있었다. 피르고프 남작은 다음 날로 잡힌 국무협의회의의 첫 회의에 대해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안드레이 공작은 스페란스키와 가까운 사이인데다 입법위원회의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어 온갖 소문이 무성하게 나도는 다음 날의 회의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피르고프가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고 때로는 군주를, 때로는 춤출 준비를 하면서도 선뜻 원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남자들을 바라보았다. 안드레이 공작은 군주 앞에서 소심함을 보이는 그 남자들과 춤을 신청받고 싶어 숨을 죽이고 있는 여자들을 관찰했다. 피에르는 안드레이 공작에게 다가가 그의 팔을 잡았다. 당신은 늘 춤을 추잖아요. 이곳에 나의 피보호자인 로스토바 아가씨가 있습니다. 그녀에게 춤을 신청해 주세요. 그가 말했다. 어디? 볼콘스키가 물었다. 실례합니다. 그는 남작을 돌아보며 말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장소에서 마저 합시다. 무도회에서는 춤을 추어야죠. 그는 피에르가 가리킨 방향을 향해 앞으로 나아갔다. 절망에 빠져 넋이 나간 나타샤의 얼굴이 안드레이 공작의 눈에 들어왔다. 그는 그녀를 알아보았고 그녀의 기분을 짐작했다. 그리고 그녀가 사교계에 처음 나왔음을 알아차렸다. 그는 창가에서 그녀가 하던 이야기를 떠올리며 즐거운 표정으로 로스토바 백작 부인에게 다가갔다. 당신에게 내 딸을 소개해도 될까요? 백작 부인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기쁘게도 백작 영예와 이미 아는 사이입니다. 따님이 절 기억한다면 말입니다. 안드레이 공작은 그의 무례함을 지적한 페론스카야의 말과 정반대로 정중하고 깍듯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하고는 춤을 신청하는 말을 끝맺기도 전에 나타샤의 허리를 안고자 그녀에게 다가가 팔을 들었다. 그는 그녀에게 왈츠를 청했다. 절망과 기쁨을 모두 각오하고 있던 나타샤의 숨죽인 얼굴이 갑자기 행복과 감사에 넘치는 어린아이 같은 미소로 환하게 빛났다. 오랫동안 당신을 기다렸어요. 놀라면서도 행복해하는 이 소녀는 한 손을 안드레이 공작의 어깨에 올리며 그렁그렁 고인 눈물에 환히 빛나는 미소로 이렇게 말하는 듯 했다. 그들은 원에 들어간 두 번째 쌍이었다. 안드레이 공작은 한창 때 춤을 가장 잘 추는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었다. 나타샤는 춤을 매우 잘 추었다. 세틴 무도화에 감싸인 작은 두 발은 그녀와 상관없이 빠르고 경쾌하게 자기 일을 했고 그녀의 얼굴은 행복의 기쁨으로 환하게 빛났다. 그녀의 드러난 목과 두 팔은 엘렌의 어깨에 비하면 앙상하고 아름답지 않았다. 어깨는 가냘프고 가슴은 빈약하며 두 팔은 가늘었다. 그러나 엘렌은 이미 그녀의 몸을 스친 수천의 모든 시선들로 인해 마치 광택제를 발라놓은 것 같았다. 그에 비해 나타샤는 처음으로 몸을 드러낸 누군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설득하지 않았다면 몹시 부끄러워했을 소녀처럼 보였다. 안드레이 공작은 춤을 좋아했다. 또 모든 이들이 자신에게 들고 오는 정치적이고 지적인 화제에서 얼른 벗어나고도 싶고 군주의 참석이 조성한 이 불쾌한 어색함의 원을 얼른 깨뜨리고도 싶어 춤을 추러 나갔다.
나타샤를 선택한 것은 피에르가 그녀를 가리켰기 때문이기도 하고 예쁜 여자들 가운데 그녀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러나 생동감 넘치고 바르르 떠는 그 가냘픈 몸을 끌어안은 순간 그녀가 아주 가까이에서 움직이고 아주 가까이에서 미소를 지은 순간 그녀의 매력이 술처럼 그의 머릿속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숨을 돌리느라 그녀와 떨어져 서서 춤추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소생하고 젊어진 듯한 기분을 느꼈다. 안드레이 공작 다음에는 보리스가 나타샤에게 다가와 춤을 청했다. 무도회를 시작한 그 춤의 명수인 부관도 왔고 그 밖에 여러 청년들도 춤을 청했다. 나타샤는 넘쳐나는 춤 상대를 소냐에게 넘기며 발갛게 상기된 행복한 얼굴로 밤새도록 쉬지 않고 춤을 추었다. 그녀는 그 무도회에서 모든 사람들의 흥미를 끈 이런저런 사건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고 보지도 못했다. 군주가 오랫동안 프랑스 공사와 이야기한 것, 군주가 어느 귀부인에게 각별히 호의를 보이며 이야기한 것, 왕자가 이런저런 행동을 하고 이런저런 말을 한 것, 엘렌이 큰 성공을 거두고 누구누구의 특별한 관심을 받은 것을 몰랐다. 심지어 군주도 보지 못했다. 군주가 떠난 것을 알아차린 것도 단지 그가 떠난 후 무도회가 더 활기를 띠었기 때문이다. 밤참 전에 안드레이 공작이 다시 나타샤와 함께 흥겨운 코티용을 한 차례 추었다. 그는 그녀에게 오트라드노의 가로수길에서 처음 만난 것, 그녀가 달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 것, 그가 우연히 그녀의 말을 들은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안드레이 공작이 무심코 그녀의 말을 엿들은 그 감정 속에 무언가 부끄러운 것이 있는 듯 나타샤는 그 말에 얼굴을 붉히며 애써 자신을 변명하려 했다. 안드레이 공작은 사교계에서 성장한 모든 이들과 마찬가지로 사교계 안에서 사교계의 공통된 특징이 없는 것과 마주치기를 좋아했다. 그리고 놀라움과 기쁨과 수줍음을 드러내는, 심지어 프랑스어에서 실수를 하는 나타샤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 그는 그녀를 각별히 부드럽고 세심하게 대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옆에 앉아 지극히 소박하고 사소한 화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안드레이 공작은 그녀의 눈동자와 미소에 어린 즐거운 반짝임을 황홀하게 바라보았다. 그 미소는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가 아닌 그녀의 내적인 행복으로 인한 것이었다. 나타샤가 춤 신청을 받고 쌩긋 웃으며 일어나 호를 누비며 춤을 출 때면 안드레이 공작은 특히 그 수줍음 어린 우아함에 넋을 잃었다. 코티용 도중에 나타샤는 피겨를 한 차례 추고 나서 다시 숨을 힘겹게 몰아쉬며 자기 자리로 갔다. 새로운 파트너가 다시 춤을 청했다. 그녀는 지쳐 숨을 헐떡였다. 그녀는 거절할까 생각하는 듯 했으나 이내 다시 명랑하게 파트너의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안드레이 공작을 향해 생긋 웃었다. 쉴 수 있다면, 당신 옆에 잠시 앉을 수 있다면 기쁠 텐데요. 난 지쳤어요.
하지만 보다시피 사람들이 나에게 춤을 신청해요. 난 그것이 기뻐요. 난 행복하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요. 당신과 난 이 모든 것을 잘 알잖아요. 그리고 그 미소는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다. 파트너가 곁을 떠나자 나타샤는 피겨를 위해 두 숙녀를 데리러 홀을 가로질러 뛰어갔다. 만약 그녀가 사촌에게 먼저 갔다가 다른 부인에게 간다면 그녀는 나의 아내가 될 거야. 안드레이 공작은 그녀를 쳐다보면서 전혀 생각지도 않은 말을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녀는 사촌에게로 먼저 다가갔다. 가끔 정말 황당한 생각이 들곤 한다니까. 안드레이 공작은 생각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이 아가씨는 너무도 사랑스럽고 너무도 특별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춤을 추며 한 달을 채 보내기도 전에 결혼할 거야. 여기에서는 드문 일이지. 나타샤가 가슴 위에 흐트러진 장미꽃을 바로잡으며 옆에 앉을 때 그는 이런 생각을 했다. 코티용이 끝날 무렵 파란 연미복을 입은 노백작이 춤을 추는 사람들 쪽으로 다가왔다. 그는 안드레이 공작을 집에 초대하고는 딸에게 즐거웠느냐고 물었다. 나타샤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하고 나무라는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제 인생에 이렇게 즐거운 적은 없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안드레이 공작은 가냘픈 두 팔이 아버지를 끌어안기 위해 재빠르게 올라갔다가 곧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인생에서 이제껏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행복에 젖었다. 인간이 완전히 선하고 훌륭하게 되어 악이니 불행이니 슬픔이니 하는 것들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아예 믿지 않게 되는 행복의 절정. 그녀는 그런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 피에르는 그 무도회에서 처음으로 아내가 상류사회에서 차지한 지위에 모욕감을 느꼈다. 그는 침울하게 멍하니 있었다. 굵은 주름 한 가닥이 이마를 가로질렀다. 그는 창가에 선 채 누구를 보는 것도 아니면서 안경 너머를 응시하고 있었다. 나타샤는 밤잠자리에 가다가 그의 옆을 지나쳤다. 피에르의 우울하고 불행한 얼굴이 그녀를 놀라게 했다. 그녀는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를 돕고 그에게 자신의 넘치는 행복을 전해주고 싶었다. 정말 즐거워요, 백장님. 그렇지 않나요? 그녀가 말했다. 피에르는 그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멍하니 웃었다. 네, 정말 기쁩니다. 그가 말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무언가에 불만을 품을 수 있을까? 특히 베주오프처럼 훌륭한 사람이 말이야. 나타샤는 생각했다. 나타샤의 눈에는 무도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모두 똑같이 서로를 사랑하는 선량하고 다정하고 훌륭한 이들로 보였다. 그녀는 어느 누구도 서로에게 모욕을 주지 못할 거라고, 따라서 다들 틀림없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안드레이 공작은 전날의 무도회를 떠올렸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그것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그래, 정말 멋진 무도회였어. 그리고 또 그래, 로스토바는 정말 사랑스러웠지. 그녀에게는 남다른 무언가 신선하고 독특하고
페테르부르크적이지 않은 데가 있어. 이것이 그가 전날의 무도회에 대해 생각한 전부였다. 그는 차를 마신 후 자리에 앉아 일을 시작했다. 그러나 피로 때문인지 수면 부족 때문인지 그날은 일하기에 좋지 않았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계속 자신의 일을 비판하다가 누가 찾아왔다는 말을 듣고 기뻐했다. 그를 찾아온 사람은 온갖 위원회에서 근무하는 데다 페테르부르크의 모든 모임을 들락거리는 비츠키였다. 그는 새로운 사상과 스페란스키의 열렬한 추종자이고 이런저런 근심으로 여념이 없는 페테르부르크의 소식통이며 유파를 옷처럼 유행에 따라 선택하는, 그러나 이 때문에 그 유파의 가장 열렬한 주창자처럼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었다. 그는 모자를 벗자마자 안드레이 공작에게 달려와 곧바로 정신없이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오늘 아침 군주가 개최한 국무협의회 회의의 자세한 내용을 방금 막 확인하고는 그에 대하여 감격스럽게 떠벌렸다. 군주의 연설은 놀라웠다. 입헌 군주만이 할 만한 연설이었다. 폐하께서는 위원회와 원로원이 국가의 조직이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통치는 독단이 아닌 확고한 원칙을 토대로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재정을 개혁하고 결산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츠키는 어떤 말들을 강조하고 의미심장하게 눈을 크게 뜨기도 하면서 말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획기적인, 우리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그는 이렇게 결론지었다. 그토록 초조하게 기다리고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던 국무협의회 회의의 개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안드레이 공작은 막상 그 사건이 일어난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자신에게 감동을 주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하찮은 일로만 느껴지는 것에 깜짝 놀랐다. 그는 조용히 냉소를 지으며 비츠키의 감격에 찬 이야기를 들었다. 지극히 단순한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다. 나나 비츠키와 무슨 상관이 있지? 군주가 원로원에서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야? 과연 이 모든 것이 나를 더 행복하게, 더 뛰어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단순한 생각은 안드레이 공작으로부터 현재 진행 중인 개혁에 관한 지금까지의 모든 관심을 앗아갔다. 이날 안드레이 공작은 스페란스키의 집에서 열리는 작은 모임에서 식사를 해야 했다. 집주인은 그를 초대하며 모임을 그렇게 지칭했다. 예전에는 자신이 매우 열광하는 사람의 가족과 벗들로 구성된 이 만찬 모임이 안드레이 공작의 흥미를 강하게 끌었다. 이제껏 가정 속에서 스페란스키를 본 적이 없었기에 더욱 그러했다. 하지만 이제는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다. 그러나 약속된 만찬 시간에 안드레이 공작은 이미 타브리체스키 정원 부근에 있는 스페란스키의 소박한 사저에 들어서고 있었다. 다소 늦게 도착한 안드레이 공작은 평범하지 않은 청결함, 수도원의 청결함을 연상시키는 그 청결함이 유난히 눈에 띄는 작은 저택의 세공마루 식당에서 스페란스키의 친한 지인들인 작은 모임의 사람들이 5시에 이미 전부 모여있는 것을 보았다. 여성은 스페란스키의 작은 딸과
가정교사 외에 아무도 없었다. 손님은 제르베, 마그니츠키, 스톨리핀이었다. 커다란 목소리와 상냥하고 또렷한 웃음소리, 마치 무대 위에 사람이 내는 것과 비슷한 웃음소리가 아직 대기실에 있는 안드레이 공작의 귀까지 들렸다. 누군가 스페란스키와 비슷한 목소리로 하하하 하고 또렷하게 박자에 맞추어 웃었다. 안드레이 공작은 스페란스키의 웃음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에 정치가의 그 낭낭하고 날카로운 웃음소리는 기묘한 충격을 주었다. 안드레이 공작은 식당으로 들어갔다. 모든 사람들이 자쿠스카가 차려진 작은 테이블 옆에 두 창문 사이에 서 있었다. 스페란스키는 회색 연미복에 훈장을 하나 달고 유명한 국무협의회 회의에 입고 갔을 하얀 조끼와 높이 부풀린 하얀 넥타이를 갖춰 입고서 유쾌한 얼굴로 테이블 옆에 서 있었다. 손님들은 그 주위에 모여 있었다. 마그니츠키가 미하일로비치에게 한 가지 일화를 들려주고 있었다. 스페란스키는 마그니츠키가 말하려는 내용을 앞질러 웃으며 듣고 있었다. 안드레이 공작이 식당에 들어선 순간 마그니츠키의 말은 다시 웃음소리에 묻혔다. 스톨리피는 치즈를 얹은 빵 조각을 우적우적 씹으며 크고 굵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르베는 목신 소리로 조용히 웃고 스페란스키는 높고 또렷한 소리로 웃었다. 스페란스키는 여전히 웃으며 안드레이 공작에게 하얗고 부드러운 손을 내밀었다. 당신을 보니 무척이나 기쁩니다, 공작. 그가 말했다. 잠시만. 그는 마그니츠키를 돌아보며 이야기를 가로막았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즐거움을 위해 식사하되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말자고 말입니다. 그러더니 그는 이야기하던 사람을 다시 돌아보고 또 웃음을 터뜨렸다. 안드레이 공작은 스페란스키의 웃음소리를 듣고 웃음을 터뜨리는 그를 바라보자 환멸 어린 슬픔과 놀라움을 느꼈다. 스페란스키가 아니라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예전에 안드레이 공작이 스페란스키의 비밀스러운 매력으로 여기던 모든 점들이 불현듯 뻔하고 추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테이블에서는 대화가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다. 마치 재미있는 일화 모음으로 이루어진 것 같았다. 마그니츠키가 이야기를 채 끝내기 전에 다른 누군가가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 준비가 되었다고 선언했다. 일화는 대부분 국정세계 자체에 관한 것이든가 그렇지 않으면 근무하는 사람들에 관한 것이었다. 이 모임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보잘것없다는 견해가 아주 확고하게 굳어져 그들에 대해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악이 없는 희화화밖에 없는 듯했다. 스페란스키는 오늘 아침 협의회에서 어느 귀먹은 고관이 그의 견해를 묻는 물음에 자신도 같은 의견이라고 대답하더라는 이야기를 했다. 제르베는 관계자 전원의 몰상식 때문에 주목을 받은 어느 감사의 전말에 대해 들려주었다. 스톨리피는 말을 더듬으며 대화에 끼어들더니 대화에 심각한 분위기를 더할 기미를 보이면서 구체제의 학정에 대해 열을 올려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마그니츠키는 흥분한 스톨리핀을 놀렸다. 제르베가 농담하며 말참견을 하자 대화는 다시 이전의 유쾌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스페란스키는 업무 후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휴식을 취하며 유쾌하게 보내기를 좋아하는 것 같았다. 모든 손님들은 그의 바람을 이해했기에 그를 즐겁게 하고 자신들도 즐기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그러한 즐거움이 안드레이 공작에게는 답답하고 불쾌하게 느껴졌다. 스페란스키의 카랑카랑한 목소리는 안드레이 공작에게 불쾌한 인상을 주었고 가식적인 음색의 그칠 줄 모르는 웃음소리는 어쩐지 그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 안드레이 공작은 웃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이 모임의 분위기를 무겁게 할까봐 염려했다. 그러나 아무도 안드레이 공작이 전체 분위기에 어울리지 못하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모두들 무척 즐거운 듯 보였다. 그는 여러 차례 대화에 끼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그의 말은 물 밖으로 튀는 코르크 마개처럼 튕겨나갔다. 그는 그들과 어울려 농담을 할 수도 없었다. 그들의 말에는 저속하거나 부적절한 것이 전혀 없었으며 모든 것이 기지가 넘치고 웃음을 자아낼 만했다. 그러나 즐거움에 소금을 이루는 바로 그 무언가가 없었을 뿐 아니라 그들은 그런 것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 만찬 후 스페란스키의 딸과 가정교사가 일어났다. 스페란스키는 하얀 손으로 딸을 쓰다듬고 입을 맞추었다. 안드레이 공작에게는 그러한 몸짓이 부자연스러워 보였다. 남자들은 영국식으로 테이블 주위에 남아 포트와인을 마셨다. 나폴레옹의 에스파냐 원정에 대한 화제가 나와 다들 의견의 일치를 보이며 찬동하는 가운데 안드레이 공작이 반박을 하고 나섰다. 스페란스키는 대화의 방향을 돌리고 싶은 듯 미소를 지으며 그 대화와 관계없는 일화를 이야기했다. 모두 잠시 침묵했다. 테이블 앞에 잠시 앉아있던 스페란스키는 포트와인에 마개를 닫더니 요즘에는 좋은 술이 부추를 신고 돌아다녀서 말이야 라고 말한 후 그것을 하인에게 건네고 일어섰다. 다들 일어나 계속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응접실로 갔다. 스페란스키는 특사가 가져온 봉투 2개를 전달받았다. 그는 그것을 들고 서재로 갔다. 그가 응접실을 나서자마자 전반적인 유쾌한 분위기가 착 가라앉고 손님들은 신중하고 조용하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자, 이제 낭송을 합시다. 스페란스키는 서재에서 나오며 말했다. 놀라운 재능이랍니다. 그는 안드레이 공작을 향해 말했다. 마그니츠키는 즉시 자세를 취하고 페테르부르크의 몇몇 유명 인사들을 겨냥하여 지은 익살스러운 프랑스어 시를 낭송하기 시작했다. 낭송은 박수 때문에 여러 차례 중단되었다. 시 낭송이 끝나자 안드레이 공작은 스페란스키에게 다가가 작별 인사를 했다. 이렇게 일찍 어디로 가십니까? 스페란스키가 물었다. 야회에 가기로 약속해서요. 그들은 잠시 침묵했다. 안드레이 공작은 어떤 접근도 허용하지 않는 그 거울 같은 눈동자를 가까이에서 들여다보았다. 그러자 스페란스키나 그와 결부된 자신의 모든 활동에서 무언가를 기대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그리고 스페란스키가 하는 일의 중요성을 인정할 수 있었다는 것이 우습게 느껴졌다. 스페란스키의 집에서 나온 후에도 그 정확하고 불쾌한 웃음소리는 안드레이 공작의 귓가에서 오랫동안 떠나지 않았다. 집에 돌아온 안드레이 공작은 지난 넉 달 동안의 페테르부르크 생활을 마치 새로운 무언가인 양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수고와 청원, 군법 기획안에 관한 일을 떠올렸다. 그 기획안은 고려의 대상이 되긴 했다. 그러나 매우 형편없는 다른 기획안이 이미 만들어져 군주에게 제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다들 묵살하려고 했다. 그는 베르크가 위원으로 있는 위원회의 회의를 떠올렸다. 이 회의에서 회의의 형식과 진행 과정에 관한 모든 것이 얼마나 열렬히 오랫동안 토의되었는지, 또 문제의 본질에 관한 모든 것이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얼마나 간단히 생략되었는지 떠올렸다. 그는 자신의 입법 활동에 대해 자신이 로마 법전과 프랑스 법전의 조항들을 얼마나 고심하여 러시아어로 번역했는지에 대해 떠올렸다. 그러자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그리고 나서 보구차로보, 시골에서 하던 일들, 야잔 여행을 생생히 떠올리고 농부들과 드론 촌장을 떠올렸다. 그는 자신이 항목별로 분류한 인권을 그들에게 적용해 보고는 어떻게 그런 무익한 일에 그토록 오랫동안 매달릴 수 있었는지 놀라고 말았다. 다음날 안드레이 공작은 아직 찾아보지 않은 몇몇 집을 방문했다. 그 가운데는 지난 무도회에서 친분을 회복한 로스토프가도 있었다. 예의상 로스토프가를 방문해야 하기도 했지만 자신에게 즐거운 추억을 남긴 그 특별하고 생기발랄한 아가씨를 집에서 만나보고 싶었다. 나타샤는 그를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었다. 그녀는 파란 평상복을 입고 있었다. 안드레이 공작에게는 그런 차림을 한 그녀가 무도회 드레스를 입었을 때보다 더 아름다워 보였다. 그녀를 비롯해 로스토프가의 온 가족이 그를 오랜 친구처럼 꾸밈없이 진심으로 반겼다. 안드레이 공작이 예전에 엄격히 비판했던 그 가족 전체가 이제는 훌륭하고 소박하고 선한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다. 노백작의 환대와 선량함이 페테르부르크에서 유난히 인상적이고 다정하게 느껴져 안드레이 공작은 만찬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래, 이들은 선량하고 훌륭한 사람들이야. 볼콘스키는 생각했다. 물론 자신들이 나타샤 안에 간직해둔 보물을 털끝만큼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유난히 시적이고 생명력이 넘쳐 흐르는 매력적인 아가씨를 돋보이게 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배경을 이루는 선량한 사람들이야. 안드레이 공작은 나타샤 안에서 너무도 낯설고 그가 모르는 어떤 기쁨으로 충만한 그때 오트라드노의 가로수길과 달밤의 창가에서 그를 몹시 자극하던 특별한 세계를 감지했다. 이제 그 세계는 더 이상 그를 자극하지 않았으며 낯설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 세계에 발을 내디딘 그는 그 속에서 새로운 기쁨을 발견했다. 만찬 후 나타샤는 안드레이 공작의 요청에 따라 클라비코드 옆으로 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안드레이 공작은 창가에 서서 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녀의 노래에 귀를 기울였다. 노래 도중에 안드레이 공작은 말을 멈추었다. 뜻밖의 눈물로 목이 메는 것을 느꼈다. 자신에게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 그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나타샤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그의 영혼에서 무언가 새롭고 행복한 것이 생겨났다. 그는 행복한 동시에 서글펐다. 그에게는 눈물을 흘릴 만한 일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만 같았다. 무엇 때문일까? 옛사랑 때문에, 작은 공작 부인 때문에, 자기 환멸 때문에, 미래에 대한 희망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했다. 그가 울고 싶었던 것은 무엇보다 그의 안에 존재하는 끝없이 위대하고 불명확한 무언가와 그 자신, 그리고 심지어 그녀의 존재 상태인 협소하고 육체적인 무언가 사이에 무시무시한 대립을 불현듯 생생히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 대립은 그녀가 노래하는 동안 그를 괴롭히고 또 기쁘게도 했다. 나타샤는 노래를 끝내자마자 그에게 다가와 자기 목소리가 마음에 들었는지 물었다. 이렇게 묻고는 그 말을 던진 후에야 그런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당혹스러워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다. 그리고 그녀가 하는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그녀의 노래도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안드레이 공작은 밤늦게 로스토프가를 나왔다. 그는 습관대로 잠을 자려고 누웠으나 곧 잘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초에 불을 붙인 그는 불면을 전혀 괴로워하지 않으며 침대에 앉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다시 눕기도 했다. 마치 답답한 방에서 하느님의 자유로운 세계로 나온 듯 그는 마음속에서 기쁨과 새로움을 느꼈다. 로스토바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은 생각조차 못했다. 그는 그녀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를 머릿속에 그려보았을 뿐인데 그로 인하여 그의 삶 전체가 새로운 관점에서 보였다. 내가 무엇 때문에 몸부림을 치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출구 없는 비좁은 틀에서 버둥대는 걸까? 삶 전체가 그 모든 기쁨과 함께 내 앞에 환히 펼쳐져 있는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한참이 지난 후 처음으로 미래에 대해 행복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아들의 교육에 신경을 써야겠다고, 교사를 구해 아들을 맡겨야겠다고 결심했다. 그 다음에는 맡은 일을 그만두고 외국에 나가 영국, 스위스, 이탈리아를 둘러보기로 마음먹었다. 내 안에서 이토록 많은 힘과 젊음을 느끼는 한 난 스스로의 자유를 충분히 누려야 해.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피에르가 오라.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행복의 가능성을 믿어야 한다고 말했지. 이제 난 그 말을 믿어. 죽은 자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자들에게 맡기자. 하지만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에는 살아야 하고 행복해 해야 해. 그는 생각했다.